미국이 멈췄습니다. 공장이 섰고 함대가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한 지 3주 만의 일이었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무릎 꿇을 거라고. 3,500억 달러를 받아낼 거라고. 하지만 지금 백악관은 비상입니다.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죠. 미사일 생산 3개월 안에 중단. 함정 정비 불가능. 반도체 공급망 붕괴. 펜타곤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말이죠. 985, 45, 60. 세 숫자가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 국방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펜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말이죠. 백악관 회의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 일시불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겨우 노트에 4글자를 적었죠. 자살행위. 참모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 해군정보국에서 20년 넘게 일한 분석관입니다. 지금은 국방부 전략자문으로 있죠. 제가 내놓은 보고서는 단 한 번도 기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2025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긴급 소집 문자를 받았죠.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명은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반쯤 어둠에 가려져 있었죠. 트럼프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테스트 케이스다. 우리는 동맹에 투자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 3,500억 달러 일시불.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죠.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북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주한미군이 누구를 지키고 있는지 말이죠. 트럼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되면 철수한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씨를 다시 봤죠. 자살행위. 맞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죠. 평택 기지 위성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거리를 재기 시작했죠.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그 숫자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중국 본토까지 단 985km. 미사일 사정거리 아니죠. 전투기 15분 거리입니다. 평택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심장을 겨눈 칼날이었죠. 저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해군 참모본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죠. 아시아 방어층 2025.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었으니까요. 평택 기지 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붕괴한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우리가 철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평택은 우리 전략의 심장이었으니까요. 그걸 포기한다는 건 아시아 전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괌까지의 거리, 오키나와까지의 거리, 필리핀까지의 거리. 모두 평택보다 멀었습니다. 중국과의 거리는 2배, 3배였죠. 반응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략적 우위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리처드, 보고서 준비해. 한국 압박 효과 분석. 일주일 안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보고서가 마지막 경고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한국의 반응이 왔습니다. 외교 라인을 통해서였죠. 답변은 단 한 글자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짧은 대답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맞서기로 한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참모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다고요? 어떻게 감히? 트럼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동맹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985km, 그 거리가 모든 걸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다. 전선의 이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랐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거절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그들은 그렇게 단호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줬을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서랍을 뒤졌습니다. 국방부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핵심 광물 공급망 위험도 평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첫 줄에 적힌 숫자가 보였으니까요. 45% 한국산.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사일 핵심 소재의 45%가 한국에서 오고 있었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안티모니. 미사일 제조에 필수적인 4가지 원소였습니다. 공급국 1위가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재고량, 월간 소비량, 대체 공급원.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3개월 안에 미사일 생산이 멈춥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방력이 무너지는 거였죠. 저는 다른 문서를 찾았습니다. 해군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함정 정비 의존도 분석.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문서도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정기 수리 60%가 한국 조선소에서 진행 중. 저는 멈췄습니다. 60%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시장 점유율 0.1%.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0.1%. 우리는 사실상 배를 만들 수 없는 해군이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해군 조달청에 전화를 걸었죠.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습니까? 한국 의존도가 정말 60%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말이죠.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평택 기지 폐쇄, 한국과의 관계 단절, 산업협력 중단.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사일 생산 중단, 함정 정비 불가, 반도체 공급망 붕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군사적 결정이 아니다. 산업적 자살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트럼프의 증산 명령이 떠올랐죠. 종이 위 명령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사일을 만들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보호한다고 믿었는데 실은 우리가 보호받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함대, 산업. 모든 게 그들의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까요? 진실을 쓰면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거짓을 쓰면 나라가 무너지겠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적기 시작했죠. 한국 의존도 긴급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을 말이죠. 그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공급을 끊기만 하면 됐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그 보이지 않는 사슬 말입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구름이 국회의사당 지붕 위를 스치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리처드 호크는 묵직한 머리를 부여잡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니터엔 새로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이 떠 있었다. CSIS 리포트 이스트 에이시아 스트래티직 밸류 인덱스. 그가 클릭하자 화면에 파란 로고와 함께 굵은 활자가 나타났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리처드는 손을 멈췄다. 그 문장 하나가 숨통을 죄었다. 대체 불가능? 그 단어는 미 해군 정보국에서 20년을 보낸 그에게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일본, 필리핀, 괌은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지리산업 군사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평택 베이징 985km, 평택 타이베이 1450km, 평택 블라디보스토크 1100km. 숫자들이 지도 위에서 하나의 원을 그렸다. 그 원 안에는 아시아의 심장이, 그리고 미국의 운명이 박혀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야, 방어선이야. 곧이어 또 다른 문서가 그의 메일함에 도착했다. CIA 코어 언더스코어 뉴클리어 시나리오 하이 컨피덴셜. 파일을 열자 눈이 번쩍 뜨였다.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간 6개월.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6개월이라니. 그는 서울 근무 시절을 떠올렸다. 2005년 한강 위를 덮은 스모그 속의 불빛들, 늘 조용히 웃던 외교관들의 얼굴. 그들이 이렇게 멀리 올 줄 그는 몰랐다. 만약 우리가 철수하면 그들은 스스로 핵을 만든다.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 쐐기처럼 박혔다.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국을 대표하는 분석가. 그러나 그 얼굴 속엔 확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다. 대통령께서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안을 검토 중이며 주한미군 철수 옵션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터지듯 울렸다. 리처드는 뒷자리에 앉은 채 차갑게 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공허한 허세였다. 그건 카드가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자멸의 신호야. 브리핑이 끝나자 그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프린트된 신문 초안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디펜던시 리포트 더 네이션 위 캔트 루즈.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었다.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한국 방위가 아니다. 그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마지막 방패다. 글자를 적는 손끝이 떨렸다. 그가 쓰는 한 줄 한 줄이 미국의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다. 그는 데이터를 더 집어넣었다. 한국산 텅스텐 45%, 비스무트 42.1%, 미사일 핵심 소재 의존율 47%. 그 숫자들은 마치 탄환처럼 문장 사이에 박혔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리처드, 조심해. 대통령이 내 보고서 본대.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제 진실은 막을 수 없어. 통화를 끊자 그의 시선은 평택 기지 사진 위로 향했다. 985km. 그 숫자가 스크린 위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진실이란 함정이었다. 한 번 빠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착각의 실체를 보고 있었다. 그는 노트 마지막 줄에 천천히 글을 썼다. 우리는 그들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잠시 후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리처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실은 위험하다. 하지만 거짓보다 안전하다. 그는 노트를 덮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냉정한 분석관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자만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The truth doesn't protect the strong. It exposes them. 진실은 강자를 지키지 않는다. 그들을 드러낼 뿐이다. 그날 새벽 워싱턴의 빗소리가 더욱 커졌다. 리처드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국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는 일주일 뒤 다시 백악관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집무실이었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뭔가 결정이 날 거라는 느낌이었죠. 트럼프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철수한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한국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해주지 뭐. 참모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그건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돌아봤죠. 뭐라고 했나?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각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말했죠. 각하, 철수하면 우리 함대가 멈춥니다. 미사일 생산도 중단됩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는 몰랐다. 우리가 뭘 잃게 되는지. 카드가 아니었던 겁니다. 허세였죠. 쓸 수 없는 카드를 꺼내든 거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습니다. 미국, 한국 없이는 안보 불능. 제목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왔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 의원들, 동료들. 모두가 물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변인이 부인했죠.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이 퍼뜨린 뒤였으니까요. CNN, BBC, 알자지라. 모두가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아시아의 거인이 미국에 맞섰다. 그런 제목들이었죠. 한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기자회견이었죠.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박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강철 같았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 한 문장이 워싱턴을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표정이 보였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원이 움직였습니다. 청문회 소집 발표가 났죠. 주제는 한국 압박 정책의 실효성. 저도 증인으로 호출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러스트벨트에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죠.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한국과 싸우지 마라. 피켓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37%까지 내려갔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젖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자멸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구나.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유출했나? 저는 대답했죠.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했든 고맙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묵만 남았죠. 산업계가 반발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방산업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과 싸우면 우리가 망한다. 백악관으로 항해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카드로 봤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말이죠. 제 책상 위에 새 문서가 놓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였죠. 한국 제재 반대 62%.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진실이 표를 움직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우리는 그들을 시험했지만 결국 시험당한 쪽은 우리였다.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증언할 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말할 시간 말입니다. 저는 청문회 일주일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였죠. 외교부 주최였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울 시각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은 밤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국 외교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 자료가 들려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팩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평택 기지가 표시됐죠. 그리고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평택 마이너스 베이징 985km.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이 그 숫자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다음은 그래프였습니다. 미국 미사일 핵심 소재 공급. 한국산 45%.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한국 의존도 52%.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외교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985, 45, 52. 이 세 숫자가 동맹의 진실입니다. 협박이 아닌 데이터로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느껴졌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죠. 한국, 숫자로 미국 압박 반격. BBC도 따라왔습니다. 숫자가 미국을 무너뜨렸다. 저는 모니터를 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트럼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말 아니야?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각하, 한국의 자료는 팩트입니다. 트럼프가 저를 쳐다봤죠. 거짓말이야. 숫자는 조작될 수 있어.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작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각하, 저 숫자들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국방부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은 그걸 공개했을 뿐입니다. 트럼프는 침묵했습니다. 참모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오하이오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부품 부족 때문이었죠. 한국산 반도체가 끊긴 겁니다. 미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CNN이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관세의 부메랑, 미국이 스스로를 겨눈다. 화면엔 공장 노동자들이 나왔죠.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건 경제전쟁이 아니라 산업자살이다. 그렇게 중얼거렸죠. 우리가 스스로 숨통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급을 조정했을 뿐이죠. 상원이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압박했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 공화당 일부도 가세했습니다. 러스트벨트 표심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제재 반대 62%, 찬성은 28%에 불과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표를 움직였구나.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죠. 985, 45, 52. 세 개의 숫자가 제국을 흔들었다. 한국은 말 대신 데이터를 던졌다. 그리고 이겼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청문회 담당 비서관이었죠. 리처드, 준비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뜨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험했지만 결국 시험당한 쪽은 우리였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증언할 겁니다. 저는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리처드, 한마디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앞에는 상원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호크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예, 그러겠습니다.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합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철수는 자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죠.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살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택 마이너스 베이징 985km. 미사일 핵심 소재 45% 한국산. 함정 정비 60% 한국 의존. 이 숫자들이 답입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는 겁니까?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국방이 멈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킨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들렸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종말입니다. 증언을 마쳤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했으니까요.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외교부가 발표했죠. 광물 수출 30% 제한.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미사일 핵심 소재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 조달청이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였죠.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개월이면 미사일 생산이 멈춥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다. 경고다. 그렇게 중얼거렸죠. 한국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카드가 있다고. 그리고 그 카드는 진짜였습니다. 백악관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참모들이 뛰어다녔죠. 트럼프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35%까지 내려갔습니다. 러스트벨트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상원이 압박했습니다. 즉각 협상하라. 관계를 정상화하라.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했죠.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표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열렸죠.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합니다.
3,500억 달러 일시불 요구를 철회합니다. 10년 단계적 투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할 수 없었죠. 이건 승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죠. 거리가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 타임스 편집장이었죠. 리처드, 기사 쓰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이건 기록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남겨야 하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우리가 잃을 뻔한 나라. 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정치가 만들었지만 진실은 숫자가 말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침묵으로 외쳤습니다. 존중과 복종은 다르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저는 새벽 4시에 깼습니다. 전화벨 소리였죠. 백악관 비상 브리핑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입고 차에 올랐죠. 백악관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 제안을 수용합니다. 3,500억 달러 일시불 요구를 철회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다. 현실이 우리를 무릎 꿇린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항복입니다. 재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현실 수용이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을 열었죠.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워싱턴이 들끓었습니다. 상원에서 성명이 나왔죠. 외교 참사다. 민주당이 트럼프를 몰아붙였습니다. 공화당은 침묵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러스트벨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환호했죠. 우리 일자리가 살았다.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37%, 한국 정책 실패 인정 78%.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숫자가 대통령을 무너뜨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이었죠.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달랐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 두 문장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죠. 한국, 존중으로 미국을 굴복시키다. BBC도 따라왔습니다. 제국이 배운 교훈, 존중.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의존도 긴급 보고. 저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펜을 들었죠.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를 존중으로 가르친 나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았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증언했죠. 철수는 불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죠. 산업계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죠. 반도체,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이겼구나. 저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해군 정보국 시절 함께 일했던 친구였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지. 한국을 얕잡아 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봄이 오고 있었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우리가 배운 교훈이 너무 컸으니까요. 뉴욕 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를 싣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숫자가 말한 진실, 한국이 가르친 존중. 편집장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적었죠. 우리는 협상을 끝냈지만 역사는 그제야 시작되었다. 한국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협박이 아닌 데이터로, 굴복이 아닌 존중으로 이겼다. 펜을 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 나라를 새로 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었죠. 힘이 아닌 신뢰로, 무기가 아닌 산업으로, 오만이 아닌 존중으로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입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싱턴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청와대 참모였죠. 한국 방문 초청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배운 걸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개월 뒤 뉴욕 타임스 본사에 있었습니다. 편집국 회의였죠. 제 연재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바꾼 기사라고들 했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의 시리즈가 백악관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이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책을 바꾸는 건 부족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대하는 태도, 그게 바뀌어야 합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죠. 저는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을 우리의 거울이라 불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들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중, 신뢰, 장인정신. 우리가 버린 가치들을 그들은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죠. 완벽해야 살아남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죠.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습니다. 서울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2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느꼈죠. 이곳이 다르다는 걸.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봤죠.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나라구나. 다음 날 평택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기지를 둘러봤죠.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활주로, 경납고, 막사. 모든 게 거대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기지 끝에 섰습니다. 서해가 보였죠.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985km.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수평선을 가리켰죠. 저기에 모든 답이 있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985km. 이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 이건 신뢰의 거리다. 동맹의 거리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에 외교부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을 만났죠.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한 외교관이 대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했죠. 작은 나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답이었구나. 절박함이 완벽을 만들었던 거죠. 다음 날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봤죠.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미국 해군을 지키는 힘이구나.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구나. 완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구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펜이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쏟아졌죠. 적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줬다. 힘은 크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완벽에서 나온다는 걸.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구나. 누군가의 완벽을 향한 집념이구나.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죠.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구나.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뽐내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았죠. 마지막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죠. 이 진실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저는 힘은 무기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그 믿음을 깨뜨렸다. 진짜 힘은 존중에서 나온다. 계속 적었습니다. 그들은 협박 대신 신뢰를, 굴복 대신 선택을, 약속 대신 행동을 보여줬다. 985km, 45%, 52%. 이 숫자들은 군사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의 정의였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 미 해군정보국 출신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증언한다. 한국은 세계를 바꿨다. 힘의 정의를 다시 썼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펜을 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이란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라는 걸.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원고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편집부로 보냈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마침내 말입니다.